안녕하세요. 더 배움 우편상식 정승현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국제 우편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 우편 하면서 국제 우편 문제에 관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APPU에 대해서 이제 나왔을 때 이거 어차피 국제 우편 가면은 시작하자마자 나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4페이지 보면은 우편 총설, 국제 우편 총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만국 우편 연합이라고 해서 UPU가 있습니다. UPU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보시게 되면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줄을 쳐놨는데 1868년 뭐 북부 독일 연방의 우정청장이 스테판 점점점 해서 스위스 베른에서 1874 베른 조약을 체결하였다. 스위스 베른입니다. 스위스 베른. 우편 상식 문제 특징이 뭐냐면 세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게끔 하는 문제들도 없잖아 있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위스 베른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베른 조약이다. 이걸 제안해서 채택을 했고 일반 우편 연합 GPU가 탄생이 됐습니다. GPU. 그래서 이게 탄생되었고 동조약이 75년 7월 1일에 발효되었고 그 다음에 1878년 2차 파리 총회에서 만국 우편 연합 UPU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있었는데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78년에 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74년에 UPU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게 되겠죠. 물론 이제 성격은 같지만 자체가 GPU였는데 UPU가 된 겁니다. UPU.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숫자나 그 다음에 지역. 예를 들어서 스위스 베른이 아니라 2차 파리 총회에서 베른 조약이 채택되었다. 이렇게도 나올 수는 있겠죠. 다음 UPU의 임무인데 UPU의 임무가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 통신을 증진하기 위해서 양질의 효율적이고 쉬운 보편적 우편 서비스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핸드폰, 휴대폰 이런 스마트폰의 보급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런 것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역할이 컸습니다. 컸지만 조금 이제 약화된 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좀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UPU의 임무는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 통신을 증진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UPU 기관인데 기관의 종류로는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4년마다 개최된다. 최고 의결 기관으로 4년마다 개최되고 정권 대표 동그라미 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기본 정책이 결정된다. 이런 것들 4개년 기본 정책. 그러니까 4년이라는 것과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상설기관으로는 관리이사회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자체에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회 CA라고 돼 있고 총회와 총회 사이의 기간 동안에 연합활동을 감독 및 조정하고 우편에 관한 자국의 정부 정책을 어필하는 곳입니다. 관리이사회라는 곳이. 관리이사회 동그라미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우편 운영이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POC라고 해서 우편 운영이사회라는 곳은 총회에 선출되는 40개 국가 더 있습니다. 40개만 말고 더 있지만 4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우편 업무에 관한 운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사안을 담당하고 있다. 좀 희박할 것 같기는 하지만 운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사안 이런 것들도 나올 수는 있겠죠. 빈칸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의 업무에 관해서 우편 운영 이사회가 우편 업무에 관해서 어떤 사안 담당하고 있지 않은 사안은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나오기 쉽겠죠. 운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 뭐가 빠졌는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B라고 해가지고 국제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베른에 있습니다. 스위스 베른 조약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연합 소재지도 베른에 있다. 스위스 베른.
연합 소재지 가지고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베른이다. 그래서 사무총장 지휘 아래 두 이사회의 통제를 받으며 연합 업무의 수행, 지원, 연락, 통보 및 협의기관 기능이 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소재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국 우편연합에 대해서 UPU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좀 얘기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5페이지에서 기타 사항입니다.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책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을 좀 담아야 돼서 좀 글자 크기는 좀 작게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75페이지 4번 양가로 4번입니다. UPU의 기타 사항, 관한 기타 사항을 보시면은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기준 합회가 준비 통화인 SDR, 스페셜 드로우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SDR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도 이제 SDR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SDR 이게 이제 공통인 겁니다. 국제 통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제 우편에 관한 제요금, 중개료, 운송료 등을 모두 SDR로 기초로 한다. SDR.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말 살짝 바꿀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달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통화인 뭐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공용어 얘도 중요합니다. 공용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말만 살짝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공용어는 일단은 불어입니다. 불어. 프랑스어입니다. 불어고, 이거는 이제 만국 우편연합 헌장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불어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국제상목 내에서는 업무용 언어로 불어하고 영어를 사용합니다. 영어야 이제 뭐 국제적으로 어디 나라거나 안에 다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 업무용 언어로는 불어 및 영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뭐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것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공용어가 불어라고 해서 국제상목 내에서 업무용 언어는 불어만을 사용한다. 이런 것도 틀리는 게 됩니다. 영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불어를 사용한다면 맞는 겁니다. 불어를 하면 맞는 건데 불어만을 사용한다면 틀린 거죠. 왜냐면은 영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조약문 해석이 있을 때에는 불어가 기준이 된다는 거. 불어가 기준이 된다. 이것도 이제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APPU와 관련해서 불어가 된다. APPU는 좀 다릅니다. 지금 이제 곧 볼 건데 APPU는 조금은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뭐 APPU도 뭐 불어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시고 이런 그 공용어가 뭔지 영어 하나 살짝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와 UP 관계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76페이지에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시아 태평 아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의해가지고 좀 오래됐죠. 1961년 1월 23일에 마닐라에 상설대회를 가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온 숫자 같은 게 사실 국사 부분도 아니고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날짜 같은 것들도 숫자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61년 1월 23일 근데 이런 거 갖다 이제 뭐 살짝 뭐 61년 2월 19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온다고 한다면 뭐 61년 1월 23일 뭐 69년 뭐 3월 27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나왔을 때 61년 1월 29일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틀린 걸 가지고. 그러니까 61년이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년. 그다음에 마닐라에 상설대회를 가졌고 그 4개국이 협약을 했는데 4개국이 우리나라, 태국, 대만, 필리핀. 여기다가 살짝 중국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살짝. 왠지 중국이 들어가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짝 또 바꿀 수가 있고 창설 회원국이 되었다. 여기서 62년 4월 2일 62년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무국은 방콕에 있다. 방콕, 태국의 방콕. 좋은 곳이죠. 방콕.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뭐 방콕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푸켓이라든지, 물론 푸켓은 휴양지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태국까지는 맞는데 방콕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 2012년 현재 회원국이 32개국입니다. 12년 현재. 자, 다음 설립 목적인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그 UP 헌장에 보시면은 지역 우편 연합을 구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UP 헌장에. 그래서 그 만국 우편 연합이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그래서 여기
큰 거 하나에서만 관할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 우편연합을 구성하는 허용하기 때문에 아태 우편연합이 생긴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내 각 회원국 간의 우편 관계를 확장, 촉진 및 개선, 뭐 국제 협력을 증진한다는 겁니다. 이 연자는 좀 지우셔야 됩니다. 연자는 아닙니다. 협력을 증진한다. 그 다음에 자, 중요하죠. 공용어가 영어라는 거. 자,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불어라고 써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앞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태국, 대만,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라든지 이렇게 되면 틀리겠죠. 자국의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불어라든지 자국어 이런 것들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어가 불어라고 써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UP 위에 불어랑 영어가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연합의 공용어는 한국어다 이러면은 당연히 오답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어다라고 바꿀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그 다음에 UPPU의 기관으로는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그 아까 보시면은 UP 위에도 있죠. UP 위에도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UPU하고 APPU하고 비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UPU에는 있고 APPU에는 없는, APPU에는 있고 UPU에는 없는. 그래서 이렇게 구성 기관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다시 말씀드리면은 UPU 기관 같은 경우는 총회뿐만 아니라 관리이사회, 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APPU 같은 경우는 집행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이사회. 그래서 이것은 그 매년 1회 개최된다는 거. 자, 매년 1회라는 거.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어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어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뭐 2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온다고 한다면 집행이사회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매년 1회 개최해야 된다. 맞지만 반드시 매년 1회 개최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면. 자,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행이사회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아시아 태평양 우정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정대학. 그래서 이 우정대학이라는 것에서 말 그대로 대학이기 때문에 그 우편 업무 개선 발전을 위해서 우정 직원의 훈련 목적으로 70년에 4개국이 창설한 겁니다. 그래서 산하 지역 훈련센터로 태국 방콕에 위치해 있다. 방콕이라는 게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방콕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콕. 자, 훈련 목적으로 간다. 훈련 목적으로. 뭐 이런 것도 사실 말 살짝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무국. 집행이사회 감독하에 회원국을 위한 연락, 통보, 문의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한다. 중간 역할을. 역시 방콕에 있다는 거. 방콕.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게 이제 77페이지까지 보신 거고, 거기 보면 이제 개념 확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설 회원국은 우리나라, 태국, 대만, 필리핀.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어로 이제 불어가 들어가 있네요. 불어가. 아니죠. 불어는 아예 아닙니다. 아예 아니고 그냥 영어만 들어가는 것이고, 4년마다 개최되는 비상설기구 연합의 최고 기관이다. 맞고, 그 다음에 우정대학은 센터로 방콕에 소재하고 있다. 방콕. 맞습니다. 우정대학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정 직원들의 어떤 훈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우편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는 방법이 뭐 책에 보시면 많습니다. 그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취급 속도 말 그대로 빨리 가냐 느리게 가냐. 그 다음에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급 우편물이 있고 비우선 취급 우편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 국가에서 나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제 특급자가 들어간 거는 빠르겠죠. 특급이 들어간 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통상 느린 것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LC와 AO로 구분이 되고, 자, LC의 구성이 뭐가 되어 있는지, 서장, 우편엽서, 항공서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중 LC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서장, 우편엽서, 항공서간, 소형 포장물.
소형포장물이 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O가 아닌 것은 인쇄물, 소형포장물,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자료변 인쇄물, 뭐 우편엽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것들 하나 다른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겠죠. 동그라미 해주시고 서장, 우편엽서, 항공, 서간. 뭐 굳이 이거를 또 두 문자를 따신다고 한다면 말대개 해야겠죠. 말대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항자는 들어가야 될 거 같네요. 항자. 근데 뭐 서, 편 뭐 이런 식으로 말대개. 그럼 뭐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런 거는 이거 제가 뭐 짧은 거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긴 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AO 같은 경우도 인쇄물, 소형포장물, 뭐 인소, 뭐 시우 이런 식으로 외우시든지 해서 여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물에 따른 구분은 이렇게 크게 LCAO 안쪽에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뭐 나와 있는 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항공 소포와 선편 소포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뭐 항공 소포는 말 그대로 비행기, 선편은 배. 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속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특급 우편물은 서류용과 비서류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하는 것은 뭐 등등등이다. 그 다음에 비서류다. 뭐 발송하고 EM으로 시작하는 주소 기표지를 사용을 한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운송편에 따른 구분으로는 항공과 선편이 있다는 거. 운송편에 따른 구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국제 우편 통상 우편물 종별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서장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서장 그 다음에 뭐 79페이지 가시면 우편 엽서 그래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기 때문에 줄만 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서장부터 좀 보시면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종별 세부 내용인데 다음 중 어떤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것만 좀 짚고 넘어가시면 서장에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법규를 위반하는 좀 임팩트가 있죠. 단어 자체가. 그래서 법규를 위반한 엽서들은 서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서장으로. 그 다음에 중량 제한이 2kg까지다. 2kg까지라는 거.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서장이구나. 뭐 소형 포장물 등등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차피 찾아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장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보다는 다음 중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한 엽서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중량 제한이 2kg다 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편엽서입니다. 우편엽서에서는 관제엽서와 사제엽서가 있습니다. 사제엽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규격만 맞으면 사제엽서도 다 가능합니다. 그게 국내든 국외든 그 다음에 구분이 가능하고 사제엽서에는 우편 요금 표시 증표 인쇄를 할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관제엽서에는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가로하시고 관제엽서에는 가능. 그 다음에 이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카드나 카르트 포스텔 이런 말이 써 있어야 됩니다. 위쪽에 앞면 위쪽에는 써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측 반은 통신문 기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다는 거. 자, 우편엽서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요 포스트카드 요거 카르테 좀 발음 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줄 좀 쳐주시고 그 이런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제랑 사제엽서에서 사제엽서는 증표 인쇄를 할 수 없다. 있다라고는 또 틀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 항공서간 그래가지고 항공으로 가는 건데 그 중요한 게 이제 공통된 단일 요금이 가지고 있다는 거. 모든 지역에 대해서 구분 없이 어느 나라 사이 상관없이 공통된 단일 요금을 가지고 있다. 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뭐 봉합엽서다 보시고 요 에어로그램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음 제가 정확히 해드리고 싶은데 또 이상하다 하실 것 같아서 줄만 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에어로 시작하는 요거 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취급이 가능하다. 등기 취급은 아시다시피 직접 전달하는 거죠. 직접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항공서간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취급이 가능하다. 줄쳐주시기 바라고 요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 단일 요금이다. 요 세 가지 체크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표 이외에 물품을 붙이지 못하면 어떤 것도 넣을 수가 없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관제 및 사제 항공서간으로 구분되고
관제항공서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표시 증표 인쇄가 가능하고 사제는 안 되죠. 그래서 지방우정청장에 승인 후에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규격 보시고 규격 110, 120, 90, 140 흔한 거지만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배 이상. 가로는 세로의 1.4배 이상이다. 요거 좀 체크해 주시고 1.4배 이상이 돼야 된다. 즉 이런 정사각형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대 규격이 지금 110, 120, 그다음에 90, 140 형태인데 그 모양이 거의 정사각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로와 세로 길이가 1.4배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만약에 이게 어기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게 아니어도 가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규격화되지 않은 거는 추가 요금만 내면 됩니다. 규격화되지 않은 거는 그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중량이 또 5g이다 보시고 색깔은 뭐 의미 없을 것 같고 한번 읽어보시고 광고 게재하지 말아라. 뭐 인쇄 불가하다.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인쇄물이 있습니다. 인쇄물. 그래서 종이 판자 및 기타 인쇄 사용되는 재료로 2부 이상만 되면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보시고 여기 printed papers나 imprint 이런 것들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앞에서도 계속 보시면 그 국제통상 우편물에서는 각각의 서장을 제외한 우편엽서나 그 다음에 항공서관, 인쇄물 그 다음에 뭐 뒤에 등등등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항상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출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인쇄물인데 여기가 프린트 페이퍼스가 아니라 포스트카드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뭐가 있었지 하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줄치부서 프린티드 페이퍼스가 있어야 됩니다. 인쇄물은 마찬가지로 그 엽서 같은 경우도 우편 엽서 같은 경우도 프린티드 페이퍼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해 주시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고 왜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량 제한이 5kg다. 5kg. 자, 이걸 하는 거 좀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소형 포장물 가시면 죄송합니다. 자, 인쇄물 요건이 아닌 것 중에 취급하는 것 뭐 등등등 그 다음에 허용 언어로 어카펀트라고 한 뭐 거주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 가시면 좀 내용을 가급적이면 제가 한 페이지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있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책으로 좀 보시면 80페이지입니다. 소형 포장물 피시고 보시면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 1번에 소포 우편물과 성질이 같으나 소형으로 중량이 가벼운 2kg 이내 상품이나 선물 발송 시 국내 우편에서도 제가 소형 포장물과 소포에 대해서 구분을 져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형 포장물의 기준을 넘어가는 거, 규격을 넘어가는 건 소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 포장물은 말 그대로 소포보다 규모가 작은 것들. 그래서 2kg 이내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내용품이 524,700원. 나오는 SDR. 그 UPU에서 정한 거죠. 국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524,700원 이하면은 붙이고, 세관 표시를 붙이고, 초과된다라고 하면 세관 신고서를 첨부를 정확히 작성하고, 첩부를 정확히 작성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24,700원. 300 SDR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0 SDR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하면은 반송 처리가 되든지 지연이 돼서 최종적으로 느려집니다. 늦어져서 배달이 지연된다라는 거, 뭐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인보이스 통장 가능하다라는 거, 중량 제한이 2kg다. 또 동그라미 해주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형 포장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kg 이내다. 넘어가면 소포입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6번을 좀 보시면 시각 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입니다.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81페이지인데 그 8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그림도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림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따로 넣지는 않았지만 82페이지에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은 중요한 게 이제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용을 위한 겁니다.
위한 거기 때문에 점자로 되어 있을 것이고 2번에 뭐 등등등 특수 종이어야 되고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3번에 줄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부가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이거 혜택이죠. 혜택.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용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혜택을 준다. 항공부가 요금은 우체국에서 항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면제해주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편물에는 6번 한번 읽어보시고 우편물의 표면에 또 적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줄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각장애인용이다라는 것에 대한 표시가 영어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석해 주시고 블라인드를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량 제한이 또 7kg다. 이런 좀 단위가 작지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82페이지, 이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82페이지 보시면은 국제통상 우편물을 접수할 때 제한 중에 가장 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장이다, 인쇄물이다, 소형 포장물이다, 시각장애인 점자 우편물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에 이미 나와서 또 나올 것 싶긴 합니다. 2014년에 나와서. 근데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죠. 가장 가벼운 거 한 2개, 가장 무거운 순으로 2개 정도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중간인 걸 물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가장 가벼운 거 2개, 가장 무거운 거 2개. 왜 이게 2개씩 하냐면은 그러니까 개 중에 고르는 겁니다. 있는 것 중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거랑 그 전 거까지,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거랑 그 전 거까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편물 자루 인쇄물입니다. 그 다음이 안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따란 사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도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 83페이지입니다. 자, 뭐 여러 개 자루 배달이기 때문에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자, 2번 보시면은 우편자루 제한 중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10kg, 30kg 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각 우편물은 2kg 이하다. 좀 체크해 주시고, 특수 취급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에 각 묶음에도 수취인 표시 주소를 표시한다. 자, 4번에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편 자루는 동일 수취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동일 수취인에게. 그래서 이것들을 어차피 우편 자료에다가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우편 자료는 열어봅니다. 열어보고 꺼내서 확인합니다. 확인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꺼내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한 게 아니라, 보시십니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꺼내봅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의심되는 거는 뜯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일이 다 표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편 자료는 이제 한꺼번에 가는 거니까 우편 자료만 표시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어떤 문항이 있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4번 좀 발표 좀 쳐주시고, 다 표시해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탈락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보시고 6번에 이제 2,500원이다 라는 거. 사실 2,500원 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적어주셔야 되고, 우편 요금과 별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요금 포함이다 이러면 또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좀 보시게 되면은 국제 우편물 소포입니다. 국제 소포 우편물. 소포라는 것은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소형 포장물과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그 부분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포 우편물은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이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서류는 동봉 금지다. 성격 서류는 동봉 금지긴 하지만 서류라는 게 꼭 이 소포와 관련된, 이 물건과 관련된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어떤 문서다. 편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문서다. 그래서 이 소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류의 서류라면은 가능합니다. 국내 우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교환되는 모든 정통신문은 금지물품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엄청 적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는 사실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종류 및 특징인데 보시면은 숫자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미만 넣은 겁니다. 있구나. 글자 전혀 안 보이시죠? 안 봐도 됩니다. 책임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소포는 100g 단위다. 100g 단위다. 그 다음에 뭐 83페이지 밑에 보면 기타 소포 같은 경우는 뭐 보험 소포가 있고 그 다음에 우편 사무 소포가 있고 뭐 전쟁 포로 및 뭐 등등등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보험 소포 같은 경우는 10g 단위로 절상 표기 가능하다. 이런 것들 그 그람 단위가 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보험가액은 작성한 후에 정정이 불가능하다. 자, 줄쳐주시고 보험가액은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원체 많습니다. 방금 하신 것처럼 뭐 UP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등 뭐 국제, 소포, 우편물까지 보셨는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에도 보시면 기출이 워낙 많이 나와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